예, 안녕하세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추진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한편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는데, 전 세계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수의 수가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2050년까지 인구가 현재 50억 명에서 90억 명으로 현재 늘어나고, 그 많은 상당수 인구의 55%에서 68%까지 도시에서 아마 살게 될 건데, 이 살면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도시들은 항상 고민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율도 현재 92%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대부분 도시들도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도시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는데, 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와 자원 소비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미세먼지, 교통 혼잡 또는 물 부족, 재난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빅데이터, AI, IoT라는 4차 혁명 기술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들은 시범도시라든지 리빙랩이라는 대입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재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시 자원, 환경을 보호해주는 이런 도시마다 사람마다 각각 정의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스마트 도시 하면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인간은 어떤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두고 기후변화 또는 도시재생에 관심을 둔 측면이 있나 보면은,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도시 경쟁력 강화 또는 경기 부양 등 이런 어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법 제2조에 보면은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신산업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가진 스마트 시티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G라든지 스마트 기기 등 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동시에 삼성, LG, SK 등 혁신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끼듯이 2-3살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에 반응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나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그 인터넷 활용률과 교육 수준이 그 스마트 도시를 성장시키는 잠재적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50년대 그 한국전쟁 이후에 파괴된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값진 도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대 들어서 스마트 시티,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정책 명제하에 여러 가지 스마트 혁신 솔루션들을 실험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또 현재 전주시에 와서 보니까 수소버스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같은 어떤 혁신 서비스들이 현재 도입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입니다. 비전은 아무래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되는데, 우리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비전은 어떤 공간과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형이고, 많은 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 하에 크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는 4가지 정도의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프로젝트로서 맞춤형 도시 모델 조성, 두 번째로는 스마트 기반 구축,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네 번째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차근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맞춤형 도시 모델은 크게 신도시와 기존 도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빅 프로젝트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일정한 정부 정책 하에서 도시가 운영되고 도시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방식인데, 세종과 부산의 일정 도시 약 83만 평을 백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라는 신기술은 다 갖다 여기다 집약시켜서 미래에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 모델이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과 부산에 약 83만 평의 도시가 현재 착수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짝 세종을 한번 살펴보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섹터 안에는 소유차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셔틀 또는 우리가 이동하고 현재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 택시,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수단을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소유차 제한구역에서 차가 없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혁신 기술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뭐냐면 도시 전체 자체를 갖다가 거대한 병원처럼 기능할 수 있게끔 예방, 관리, 처방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에서 구축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부산 같은 게 낙동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83만 평인데, 여기에도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황정성 MP가 꿈꾸고 있는 것은 데이터 증강현실 기반의 10대 혁신 요소를 넣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MP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분이 세계적인 로봇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 생활을 하는데 로봇을 활용하고 그 인프라 시설로 해서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특히나 물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어떤 K워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 특화 도시를 조성해서 100% 물을 재활용하겠다 하는 목표도 갖고 있고, 또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연료전지라든지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시범적으로 생산해서 그 도시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도시에서 만드는 어떤 혁신 요소들이, 솔루션들이 그냥 단순히 그 도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새 이제 주택난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생겼는데요. 물론 1기도 있고 2기도 있지만, 이런 도시에 시범 도시라는데 R&D 어떤 성과물들이 검증된 솔루션들이 이런 3기 신도시에 확산되도록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도시, 기존 도시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그걸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인데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챌린지 사업은 크게 도시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규모에 따라서 시티, 타운, 솔루션으로 나누고요. 내년부터는 캠퍼스 챌린지라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규모에 따라 200억 원에서 한 15억 원 정도 이런 규모로 있으니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어떤 기술을 실험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공간에서 실험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R&D 연구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구와 시흥에서 현재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각종 솔루션들을 현재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현재 아마 역학조사 시스템에도 카드 기반과 핸드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새로운 시범 사업을 현재 성공적으로 거둔 바가 있고, 이 사업 내용이 현재 해외로 수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각종 CCTV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 사거리에 보면 CCTV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CCTV는 여러분들 그 보호하기 위한 방법용이 대부분 한 49%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안전에 CCTV가 있는데, 이런 CCTV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 연결하고 이 사항을 갖다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그 시청에서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에서 그 상황, 도시 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축소의 통합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49개 사업으로 머물렀던 것이 올해서 오르면서 이 뉴딜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엮여지면서 108개라는 엄청난 2배 이상 뛰었죠. 2배 이상 뛰면서 이 사업이 한 36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단순하게 그 도시를 상황을 보고 관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여기에 112, 119, 전자발찌, 요새 이제 조두둔 성폭력 범죄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CCTV 기반으로 그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위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경찰과 또는 그 관계 기관과 협동을 해서 주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 혹시 중국과 같이 개인정보가 침탈되고 혹시 내 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정보가 보호되고 있고, 이런 정보가 만약에 유출되면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관계 어떤 직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혁신 인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 인재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스마트 시티가 저변에 깔리기 위해서는 어떤 석박사급 핵심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하는데요. 저희 부에서는 석박사 인력,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6개 대학 정도에 대해서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이들에게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스마트 시티 통해서 도시에 어떤 기능을 주고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 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단계 사업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혁신인재 어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사업이 되는데 기반에 비추어서 법률도 제정하고 하고 있지만, 항상 하다 보면 기존 사업에 같이 연동되는 게 스마트 시티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규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시티는 시민과 함께 직접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어떤 기술을 전형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리민랩 활동을 통해서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혁신 생태계라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창업과 창직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1억 원 내에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아니면 그런 마켓 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니면 공공 구매 형식의 어떤 혁신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외 진출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KCT라에서 저희들이 12개의 사업을 공모하고 이 12개의 사업을 통해서 각종 나라에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푸에르트 아발라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혁신 솔루션 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수출하고 있는 내용을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이 저희들 혼자,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아시아 최대 국제 행사라서 WSC라 해서 월드 엑스포 행사를 현재 주기적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에 인해서 현재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스마트 시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단순하게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약간 우리들이 고민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어떤 스마트 시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또는 각종 데이터들이 현재 많이 취합되고 많이 이렇게 이동되고 전송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마스크 또 코로나의 사태에서 보면 마스크 어떤 구매 절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할 수 없고 어떤 젊은 층들은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격차에서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하나가 IT 쪽에 현재 접목되고 여러 가지가 융복과 결합되기 때문에 한번 구축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코스트에 대한 비용도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뭐 단순히 정부 혼자 하는 힘으로 해결할 건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이 함께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 주제를 정해봤는데 도시는 혼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사회 구성원이 만들 때만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역시 여러분과 그 다음에 지자체와 국가가 같이 했을 때만이 무언가 제공할 능력이 있고 무언가 역할이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